인구는 줄고 미분양은 쌓이고 건설사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에는 오늘도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상식대로라면 인구가 줄어들면 집값은 내려가야 합니다. 수요가 줄면 가격이 떨어져야 맞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 상식이 안 먹히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미분양이 7만 호 가까이 쌓이는데도 타워크레인은 멈추지 않습니다. 또 출산율은 세계 최저인데 서울 아파트 가격은 최고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건설사 수십 곳이 2년 사이 문을 닫았다는 말까지 들리는데도 말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서울이랑 수도권은 오르고 있어서 괜찮다. 결국 부동산은 다시 오른다. 하지만 이건 시장 전체가 아니라 한쪽 면만 보는 겁니다. 수면 위로는 서울 상승 뉴스만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는 미분양, 폐업, 지방 붕괴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속사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왜 지방은 무너지고 서울만 버티는지, 왜 인구가 줄어도 건설은 멈출 수 없는지, 왜 PF 부실이 시한폭탄인지,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가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내용들을 이해하면 앞으로 부동산을 볼 때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를까가 아니라 어디가 끝까지 살아남을까를 봐야 할 때입니다. 요즘 뉴스만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났다.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오른다. 매물이 잠겼다. 그런데 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분위기인 곳이 많습니다. 전국 미분양이 7만 호에 가깝고 그중 상당수가 지방에 쌓여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악성 미분양입니다. 공사가 끝났는데도 팔리지 않은 물량들이죠. 이게 늘어난다는 건 단순히 잠깐 안 팔리는 중이 아니라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건설사는 공사비를 이미 써버렸습니다. 철근, 시멘트, 인건비, 장비 임대료, 하도급 대금 등등. 돈은 나갔는데 분양이 안 되면 들어올 돈이 없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붙고 현금 흐름이 끊기면 회사는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2년 사이 수십 개 건설사가 문을 닫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쌓이고 건설사가 망하는데도 아파트는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새 걸로 더 지어서 덮자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하나가 아닙니다. 서울 수도권 핵심지와 그 외 지역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수도권 안에서도 중심부와 외곽은 체감이 다릅니다. 지방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렇습니다. 입지가 괜찮아 보이는 단지인데도 청약 경쟁률이 바닥을 칩니다. 분양가가 비싸기도 하고 시세 차익이 보이지 않아서입니다.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거주할 집을 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집값이 오를 집을 삽니다. 이 흐름이 만들어낸 현상이 바로 쏠림입니다. 지방 분들이 지방집을 팔고 서울로 갈아타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이 더 살기 좋아서가 아니라 서울만 살아남을 것 같다는 공포가 이사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서울이 오른다고 부동산 시장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서울이 오르기 때문에 시장이 더 위험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쏠림은 기반이 약한 곳을 더 빠르게 무너뜨리고 무너진 곳은 금융과 연결되어 있어 연쇄 반응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 팔리면 그만 지으면 되잖아. 공급이 과하면 줄이면 되잖아. 하지만 대한민국의 건설은 경제 시스템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쉽게 말해 건설이 멈추면 돈이 멈추고 돈이 멈추면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집니다. 건설 현장에 직접 고용된 인력만 생각해도 규모가 엄청납니다. 거기에 시멘트, 레미콘, 철근, 안전관리, 감리, 인테리어, 조경, 이사, 가구, 가전, 그리고 중개업, 금융권, 보증기관, 지자체 인허가, 세금까지 줄줄이 연결됩니다. 건설은 집만 짓는 산업이 아니라 한번 돌기 시작하면 수많은 업종의 매출과 고용을 동시에 움직이는 거대한 엔진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나빠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정부도 지자체도 금융권도 건설사도 모두 같이 나쁜 방향으로 끌려갑니다. 일단 공사를 멈추면 경제 전반이 흔들린다. 이 생각이 시장을 지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공급이 과해도 멈추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집이 필요해서 짓는 게 아니라 돈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짓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는 가격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특정 지역, 특정 상품의 수요가 몰리면 거기는 마치 호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호황이 경제 전체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쏠림 현상, 즉 똘똘한 한 채는 정책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다주택자 규제의 원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투기를 막고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하고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주겠다. 그런데 결과는 반대로 흘렀습니다. 세금 부담이 커지면 일부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의 심리가 작동합니다.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은 생각합니다.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으면 세금도 관리도 복잡하다.
차라리 가장 튼튼한 바구니 하나에 몰아담자. 그 튼튼한 바구니가 어디냐? 서울 핵심지 아파트입니다. 강남, 용산, 마포, 성동 같은 회복이 빠르고 수요가 줄지 않는 곳으로 돈이 모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핵심은 더 오르게 됩니다. 서울 핵심이 오르면 역시 서울이라는 믿음이 강화되겠죠. 믿음이 강화되면 지방에서 더 빠르게 서울로 갈아탑니다. 지방은 수요가 더 빠르게 줄고 미분양이 더 쌓입니다. 미분양이 쌓이면 지역 건설사가 무너지고 지역 경제가 흔들리는 거죠. 이런 악순환은 처음에는 천천히 진행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급속도로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자산의 이동이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번진다는 것입니다. 팔 수 있는 것은 팔아 현금을 만들고 팔기 어려운 것은 자녀에게 넘기는 거죠. 시장은 더 침체되고 거래량이 줄면 가격은 더 흔들립니다. 이때 서울은 버티게 되고 반대로 지방은 조금만 흔들려도 빠르게 무너집니다. 분양 당시 경쟁률 수백 대 1, 당첨만 되면 로또라 불리던 신축 아파트들이 입주도 하기 전에 마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마피 현상이 지방이나 외곽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도권 신축, 역세권 신축, 브랜드 대단지, 심지어 준공한 지 몇 달 안 된 신도시 신축까지. 과거에는 새 아파트는 안전자산이라는 말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새 아파트가 가장 먼저 떨어지고 가장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과도한 공급과 고분양가, 전세 급감과 대출 규제까지. 이 모든 것이 지금의 붕괴 신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몇 년 전 청약 열풍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에게 치명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니까 오르겠지. 그때는 모두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오르느냐가 아니라 버틸 수 있을까를 걱정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 새 아파트를 산 사람들, 지금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상승기에는 신축이 가장 먼저 오릅니다. 브랜드, 커뮤니티, 최신 설계, 높은 선호도. 모든 장점이 가격에 반영되니까요. 그러나 하락기에는 지어지지 않은 신축이 먼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먼저 고분양가의 후폭풍이 밀려오게 됩니다. 상승기였던 2020년, 2022년 사이 건설사들은 땅을 비싸게 샀고 공사비도 급등했습니다. 이 모든 비용이 분양가에 그대로 전가되며 새 아파트는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출발했습니다. 상승기에는 이런 고분양가도 감내 가능한 투자 비용이었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식으면 가장 먼저 빠지는 곳이 신축이 집중된 곳입니다. 다음 이유는 공급 집중입니다. 최근 몇 년간 분양된 물량이 같은 시기에 입주를 맞으면서 신축 단지들끼리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새 아파트끼리 전세 경쟁, 매매 경쟁을 하다 보니 가격이 더 빠르게 밀립니다. 전세 구조의 붕괴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 규제, 역전세, 인구 감소, 1인 가구 전환 등이 겹치면서 전세를 놓고 잔금을 치른다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잔금을 못 맞춰 입주를 포기하거나 마피로 던지는 사례가 늘며 시장 전체를 끌어내리는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도 큰 몫을 했는데요. 중도금, 잔금, 전세 대출 모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 영끌세대, 투자자 모두 발이 묶였습니다. 특히 중위권 아파트로 갈아타기 위해 기존 집을 파는 구조가 막히면서 수도권 전체의 거래 흐름이 단절됐습니다. 수요 자체가 줄고 있다는 것도 풀 수 없는 숙제입니다. 고금리로 소비가 줄고 인구가 감소하고 젊은 세대는 대출 여력이 없고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는 계속 심해지고 있죠. 이 구조 자체가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히 어느 한 지역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부동산 경제 자체가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종현 씨는 몇 년 전 평택의 신축 분양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그때 평택은 제2의 동탄이라 불리며 삼성전자와 신도시 개발 호재가 쏟아지던 곳이었죠. 종현 씨는 평택의 서쪽을 주목했습니다. 그쪽이 저평가되었다고 믿었죠. 그래서 평택 서쪽에 화양지구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포레나 평택화양 전용 84타입을 4억 5천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은 대출로 그리고 잔금때가 되면 전세를 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평택 고덕신도시나 지제역의 집값이 폭등하는 걸 보면서 곧 화양지구도 그렇게 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 입주인 이 아파트는 지금 분양가보다 5천만 원가량 낮게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종현 씨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내놓기로 마음먹었는데요. 하지만 몇 달 동안 연락조차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대체 얼마나 더 싸게 내놔야 팔릴 수 있을까요? 또 이분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인을 분석해보면 첫째는 공급 과잉입니다. 평택처럼 개발붐이 일던 지역은 건설사들이 영끌로 땅을 샀기 때문에 땅값이 폭등했고 그것 때문에 분양가도 높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작부터 거품이 끼었죠. 둘째, 정부의 부동산 규제예요. 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제한하니 영끌하던 매수세가 뚝 끊겼어요. 국토교통부 데이터로 2025년 11월 현재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대비 60% 이상 줄었습니다. 대출 규제는 원래 고가 아파트 타깃이었는데 중위권까지 영향을 미쳐서 전체적으로 거래가 멈춰버렸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6억 대출이면 웬만한 수도권 아파트를 살 수 있음에도 매수가 끊겼다는 건 사람들이 더 큰 대출을 기대하며 영끌 모드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규제 지역이 확대되면서 갭 투자가 금지됐고 이에 따라 투자 수요도 급감했습니다. 이런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새 아파트마저 마피가 붙는 상황입니다. 평택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 다른 지역들의 상황도 비슷한데요. 또 다른 투자자 최민지 씨는 동탄 신도시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민지 씨는 전용 84타입을 9억 9천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새 집이라 프리미엄이 최소 2억은 붙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 가격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1억 3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분양가보다 수천만 원에서 1억씩 낮은 마피 매물이 많이 쌓여 있죠. 그럼에도 거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최민지 씨는 그때 아파트 말고 오피스텔을 계약한 게 실수였다며 하소연했습니다. 주변 입주 물량이 꽤 많고 요즘 오피스텔 거래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상승 기미가 안 보입니다. 동탄은 경기 남부의 핵심지라 입지가 좋은 편인데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아파트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사실상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 전세대출과 담보대출이 모두 막히면서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동탄역 주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제자리 걸음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 규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출 규제에 세금 규제 카드까지 꺼내든다면 빠른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영민 씨는 수원에 들어설 신축 아파트인 서광교 한라비 발디를 계약했습니다. 2027년 2월 입주 예정이고 수원의 여러 호재를 기대하며 분양받았죠. 전용 84타입의 분양가는 7억 2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 11월 현재 거래가가 6억 9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분양가 대비 3천만 원 마피죠. 심지어 15층 고층 매물도 이 가격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영민 씨는 새 아파트라 안전할 줄 알았는데 외곽 입지를 과소평가한 실수라고 후회했어요. 이 단지는 285세대의 최고 28층인데 평당 분양가가 높긴 했지만 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앞선 사례들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자면 입지가 좋은 역세권 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락세가 뚜렷해요. 그만큼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경기도 외곽과 지방 중소도시 심지어 광역시에서도 미분양이 늘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택은 미분양 소화가 빠르지만 공급 과잉으로 여전히 어렵죠. 삼성 호재가 있지만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데이터를 보면 최근 평택의 거래량이 상반기 대비 60% 이상 줄었습니다. 이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시행 후 매수세가 급감한 영향인데요. 특히 외곽 지역은 물량이 쏟아진 점과 고분양가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구 이동으로 지방과 외곽의 수요가 줄고 저성장 시대에 주택 수요 자체가 위축됐죠. 이런 곳들은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면 시세도 덩달아 급락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수연 씨는 서울 은평구 응암역 인근에 은평 자이더스타를 분양받았습니다. 주변에 신축 오피스텔이 없기 때문에 희소성을 인정받아 크게 오를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기대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전용 84타입 기준 10억 8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10억 5천만 원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역세권 단지 역시 마피로 나온 건데요. 신축이고 게다가 서울 역세권이라 당연히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큰 실수였다고 말하더라고요. 당연히 오를 거라는 분양 컨설턴트의 말을 믿고 투자했는데 지금은 분양가보다 싸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사례를 분석해보면 대출 규제가 중위권 부동산에 직격탄을 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매수세가 끊기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곳일수록 하락폭이 더 큽니다. 부동산 시장 전체로 보면 중위권이 안 팔리면 상급지로 갈아타기 어려워집니다. 기존 집을 판 돈에 대출을 끼워서 상급지로 가려는 심리가 강한데 이게 막혔습니다. 대출 규제 외에 다른 원인으로는 2021년, 2022년 분양붐 때 건설사가 비싸게 땅을 사서 전반적으로 분양가가 높아진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은 공급 절벽으로 장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엔 서울 강북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강북구 미아동 하나포레나 미아입니다. 정희 씨는 이곳을 분양받아서 비슷한 실패를 겪었습니다.
이 단지는 2025년 11월 입주 예정으로 전용 84타입이 분양가 1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8천만 원 마피 매물이 등장했습니다. 총 497세대,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 역세권인데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단지입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 서울조차 안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로구 오류동, 천왕역, 모아엘가트 레뷰도 비슷합니다. 2025년 7월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전용 84타입이 분양가 10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세는 10억 4천만 원 선으로 마피 5천만 원입니다. 7호선 천왕역 역세권인데 현재 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심지어 전세도 안 나가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분은 초역세권이라 믿었는데 시장 한파를 무시한 실수라고 하시더라고요. 인천의 상황도 어려운데요. 인천의 상급지라고 불렸던 송도에는 마피 수천만 원 이상의 분양권이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은 연수구부터 계양구, 서구까지 전체적으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고 거래도 줄면서 크게 타격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렵고 담보대출의 한도도 줄어들면서 하락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 파주나 의정부, 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축 단지들에서 분양가 대비 수천만 원씩 하락한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라고 무조건 오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히려 거품이 빠지면서 대표적인 하락 사례가 될 수 있죠. 정리하면 2021년, 2022년에 분양한 단지들이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서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당시 건설사들이 땅을 비싸게 사기도 했고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높은 분양가에도 투자자 본인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누굴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앞으로는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수요가 적은 곳들은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서울 수도권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들은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에 따라 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앞으로 점점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높아질 겁니다. 만약 여러분도 투자 계획이 있다면 정책 변화에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